현장에 가보면 공통된 의견을 주십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호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급매물로 내놓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매수자들은 최근에 문의가 좀 많이 줄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집주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 최고점이 27억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최근에 뭐 22억, 23억, 24억.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몇 억 가야 될까요? 35억, 40억 가야 되잖아요. 잠실 엘스가 40억에 가면 강남의 개포나 또는 반포나 100억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게 사실은 집주인들도 아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안녕하세요. 기린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기린만입니다. 이렇게 주식 초등학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오늘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지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을 한다. 무슨 소리냐. 기술적 반등을 하고 다시 조정장 들어간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단정해서 답을 내릴 수는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1월보다는 반등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월 분위기 기억나시죠? 1월 2022년 작년 12월 믿었던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또 미계약이 대규모로 발생을 하고 난리가 났죠.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동산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들도 나왔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모든 규제 지역을 다 풀어줬고요. 특례보금자리 같은 DSR을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상품들도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 풀리고 규제 지역 풀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게 되죠. 생각해 보니까 단기간에, 그러니까 집값이 2022년 하반기부터 거의 6개월 만에 고점 대비 30% 정도,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40% 떨어진 곳들도 있고요. 20%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거의 바닥의 신호 중에 하나가 고점 대비 30% 하락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인지를 가집니다. 대책도 풀렸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금리 인상도 행진이 멈췄죠. 작년에 기준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대출이자 내기는 힘든데 생각해 보니까 버틸만한데?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 라고 다들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여름에 은행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준금리가 3% 넘어가면 한국 경제가 버티지 못할 거야, 큰일 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듣도 보지도 못한 스텝을 막 밟아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한국은행도 따라 올라갑니다. 이거 뭐지? 작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지켜봤죠. 이건 뭘까? 야, 이렇게 올라도 되나? 라는 분위기였는데 작년 하반기 넘어가니까 어때요? 장난 아닌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이제 관망에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전세 가격부터 떨어지죠. 전세는 당연히 떨어지죠. 대출이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전환하면서 전세 가격부터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는 매매 가격의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의 버팀목 역할도 해주거든요. 떠받쳐줘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매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합니다. 집주인들 중에서 다수의 집주인들은 급매로 팔지 않았어요.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자,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6개월, 3개월 만에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급매물로 던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 어떤 분들이 팔았느냐? 역전세에 빠진 분들.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세입자가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그냥 내 집값 떨어지게 되면 내가 능력이 되면 대출 이자 내고 버티면 돼요. 한번 버텨보지 뭐. 한 6개월, 1년 있다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래요.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급매물로 팔게 되죠.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이 아마 600 몇 건 정도 나왔을 것 같고요. 12월 거래량이 뭐 800 몇 건 정도. 2020년, 2021년에 평균 한 5천 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됐는데, 이게 600개, 700개, 800개 정도면 올스톱입니다. 거의 거래가 안 됐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작년이었고요. 이제 올해
1월 되니까 규제가 풀리고 정부가 여러 가지 부양책들, 경착륙을 막아야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겨우 집값 좀 떨어지려고 하는데 왜 집주인들한테 이렇게 규제를 풀어서 부양을 시키냐. 이게 다주택자들을 위한 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정책을 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막을 보면 설마 정부에서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규제를 풀었겠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경제가 문제거든요. 경제는 금융이잖아요. 금융이 문제가 되는데 왜 금융이 문제냐면 미분양이 급증합니다. 작년 2022년 1월 미분양이 2만 1,000호 정도 됐었고요. 1년 만에 올 1월 미분양이 7만 5천호까지 늘어납니다. 3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화들짝 놀라죠. 미분양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왜 놀라냐면 미분양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PF 대출 연체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PF 대출 연체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금융권의 부실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이게 도미노처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차단을 하는 거죠. 규제를 풀어줘서 이제 급한 불은 끕니다. 금리 인상 멈췄고요. 금리 더 이상 안 올라가네? 일단 안도의 한숨을 일단 쉬고요. 규제가 풀리잖아요. 이제 공포에서 현상을 냉정하게 봅니다. 올 초에 냉정하게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 그리고 둔촌주공도 이제 미계약이 다 해소가 된단 말입니다. 거래가 늘어나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5월, 6월까지는 거래량 또 빠르게 늘어나요. 작년 12월 거래량이 800건이었는데 1월 거래량이 1,400건 정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월이 뭐 한 대략 한 2,400건, 3월이 2,900건 뭐 이렇게 거기서 제가 볼 때는 멈췄어. 박스권에 갇혔어요. 5월, 6월, 7월, 8월 갈수록 계속 3,000건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상승장이라면 치고 올라가죠. 4,000건, 5,000건, 6,000건 올라가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현장 분위기 체크를 해보면 통계는 1월 대비 주간 변동률을 보면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최근 통계를 보면 약간 주춤주춤해요. 제가 현장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공통된 의견을 주십니다.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호가를 내리지는 않는다. 급매물로 내놓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매수자들은 최근에 문의가 좀 많이 줄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집주인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절대 싸게 급매물로 팔 이유가 없어요. 대신 계속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매물을 내놓지도 않습니다. 와, 올라가는데 왜 내놓냐고. 근데 집주인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추세를 보면 본능적으로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겠구나. 왜?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정도 또는 길게는 8년 정도 집값이 올랐어요. 서울 집값이 올랐는데 여기서 작년에 금리 때문에 1년 쉬고 또 대세 상승이 되면 7년이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7년이 올라갈 힘이 있을까? 쉽지 않죠. 잠실 S 같은 경우에 S 예를 들면 최고점이 27억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작년 1월 집값 떨어졌을 때 뭐 19억 뭐 얼마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뭐 22억, 23억, 24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7년 올라가면 몇 억 가야 될까요? 35억, 40억 가야 되잖아요. 잠실 S가 40억에 가면 강남의 개포나 또는 반포나 압구정은 그러면 100억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집주인들도 아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겠구나. 적당할 때 팔아야겠구나. 매물을 내놓죠. 회수하지 않고 매물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급매물로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게 현장 분위기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매수자. 집을 사야 되는데 1월 정도 가격은 괜찮았어요. 30% 떨어졌으니까 27억 하던 게 18억, 19억이면 괜찮아요. 충분히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반등을 하죠? 기술적 반등한단 말이에요. 22억, 23억, 24억. 야, 여기서 내가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종부세 내고 24억, 25억에 사가지고 전고점이 27억인데 전고점을 뚫고 얼마나 갈까에 대한 회의적인 마음이 있죠. 조금 더 내려가면 내가 살 마음은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는 큰 돈은 벌지 못하겠다. 설사 27억 가더라도요. 24억에 사서 27억 가면 3억 번 것 같잖아요. 실제로 다 빼보세요. 1억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딱 그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추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또는 부동산 정책이 뭐 규제를 확 풀어주거나 다시 규제를 묶거나 임팩트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트리거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만 보더라도 한국은행이 올릴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동결입니다.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합니다. 금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와, 금리 내렸다. 이제 많은 투자 수요자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집값이 다시 반등을 하죠. 내년 4월에 뭐가 있나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앞두고 집값이 급등한다? 아우, 저는 생각만 해도 제가 그런 고위층이라면 굉장히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두고 집값 오른다는 얘기는 표가 날아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금리를 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시작이야? 이번에 내리면, 이번에 금리가 오르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내리지도 않았는데 또 오른다고? 큰일 났다.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집값은 다시 하락폭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역시 총선을 앞두고 집값 하락이 역시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야, 규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부동산 시장 흐름은 한번 결정이 되면 6개월 축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월, 12월 흐름이 내년 4월 상반기 흐름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어설프게 규제를 풀기도 어렵고요. 묶기도 어렵고요. 금리도 어렵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뭐? 대출 규제. 우리는 못 느끼는데 대출 규제 하고 있죠. 풀어줬던 거 다시 묶었어요. 뭐? 특례보금자리. 끝났잖아요. 일반형은 끝났고 우대형이 2024년 내년 1월까지만 연장을 해줍니다. 또 50년 만기 상품을 사실은 살짝 풀어줬다가 2조 정도 늘어나니까 막아버렸잖아요. 명분은 가계부채 관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동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값이 뚝뚝 떨어질 때 같으면 없애지 못하는데 집값이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하고 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게 보이죠.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가계부채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50년에서 다시 40년으로 가죠. 50년으로 늘려준다는 얘기는요,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반대로 해석하면 DSR을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DSR 한도 늘려주는 게 특례보금자리하고 50년 만기 상품이었는데 이 두 개를 다 건드렸어요. 요게 우리는 굉장히 포인트예요. 요거를 다시 살짝 대출 문턱을 살짝 쪼아준다는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가 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좀 숨고르기 양상이 될 겁니다. 좀 더 떨어지면 또 살짝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도 이랬거든요. 2009년도, 2008년, 2009년도는 DTI 대출 규제 가지고 집값 떨어지면 살짝 풀어줬다가 집값 좀 오른다 싶으면 다시 살짝 묶었다가 해서 시장을 조절을 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특례보금자리하고 50년 상품으로 컨트롤 할 것 같은데 당분간에 이렇게 풀었다 묶었다를 반복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보합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4월 총선까지는 지금 이 상태로 좀 가는 걸까요? 총선까지는 이 상태로 가기를 정부는 원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약보합세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단 기술적 반등을 했고요. 추가 상승을 하려면 뭔가가 임팩트 있는 시그널이 필요해요. 자극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아마 못 올려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려도 큰일 납니다. 그냥 보합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변수가 되는데 요즘 미국 시장이 막 머리가 아파요. 미국 뉴스를 보면 막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고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주식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단기 자극에 다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임팩트가 생겼을 때 미국의 금리 올려? 한국은행 또 올라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주식보다는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미국이 한 차례 정도는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미국이 한 차례 더 올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차이가 많이 벌어지긴 했어요. 2%포인트 정도 벌어졌는데 자금 유출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1.5%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이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격차가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유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아마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도. 미국이 한 차례 더 올리면 더 예의주시해서 관리를 하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순히 가능성만 가지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아마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당분간은 동결 모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전세 시장은 다행히 아파트 전세 시장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전세는 이제 거의 역전세는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고요. 빌라 오피스텔은 좀 다른 시장입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되고 아파트는 역전세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가 매매 시장을 자극을 해서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변수 하나가 이제 부동산 정책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풀기도 어렵고요, 묶기도 어려워요.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은요, 상한선, 하한선이 있으면 상한선을 뚫고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하고요. 반대로 하한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오면 규제를 풀어요.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요. 그게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미지근한 분위기예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도 아니고 폭등도 아니잖아요. 굳이 정책을 지금 뭐 풀 필요도 없고요, 묶을 필요도 없는데, 만에 하나 집값이 떨어져요. 상당히 많이. 뭐 미국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한 3번, 4번 올렸어. 한국은행이 0.5 정도, 0.5%포인트 정도 올렸다. 놀라겠죠. 집값 떨어지겠죠. 그러면 정부는 남은 규제를 풀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출 50년 만기나 특례보금자리 요거는 지금 했고, 나머지는 아마 가급적 손대지 않고 추석 전에 공급 대책 나왔듯이 아마 공급에 좀 집중하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 공급에 집중하는 정책은 우리 수요자들한테는 크게 자극을 주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흐름이 내년 총선까지는 간다. 중국이나 미국에서 큰 일이나 뭐 중국이 부도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린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뭐 큰 자극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무주택자들이 가장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차라리 오르면, 올라가면 사죠. 내려가면 안 사지. 내려가는 집을 왜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집값 안 올라도 좋아요. 내려가지만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거짓말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집을 왜 삽니까? 전세 가면 되지. 그러니까 실수요자든 투자 수요든 올라가는 집을 원하지 내려가는 집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가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블 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조정장이 이제 2022년 1년, 2023년 2년 만에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미래를 갈 수는 없는데 과거를 갈 수는 있잖아요. 2008년, 2009년도로 가보자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 2009년도로 가면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그때도 미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해요. 서프라임 모기지론 파생 상품 때문에 미국이 막 모기지를 막 90%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100%도 해주고. 문제가 생깁니다. 터지죠. 리먼 브러더스, 무슨 듣도 보지도 못한 브러더스가 파산한답니다. 미국 투자은행에. 난리가 나죠. 야, 미국이 파산을 해? 공포에 휩싸입니다. 집값 폭락하죠. 2008년도에 11월, 12월 폭락합니다. 종합 주가도 천이 붕괴가 됐어요. 집값도 폭락을 하죠. 그러다가 정부가 빠르게 개입을 합니다. 금리도 내리고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하면서 지금처럼 기술적 반등을 하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을 했죠. 그 이전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많이 올랐죠. 그때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죠.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기술적 반등, W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왜 W로 가냐면 2009년부터 2012년 상황을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잖아요. 2009년에서 2012년 어떻게 됐느냐. 폭락도 아니고요, 폭등도 아니고요, 올랐다 내렸다가 반복되다가 2012년도에 한 번 더 떨어집니다. 2차 하락이 오죠. 더블 딥이 왔다는 얘기죠. 더블 딥이 지나고 상승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이게 아파트 시장은 심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심리는 3년입니다. 올라갈 때도 3년, 내려갈 때도 3년. 과거의 상승에 대한 추억을 잊는데도 3년이 필요하고요. 하락에 대한 공포를 잊어버리는데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년이 지나면 이제 인지를 하게 돼요. 아직은 많은 30대들은 당연한 거고요. 과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7년 상승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2022년 1년 지났고 한 2년 더 지나야 이제 냉정한 현실을 저는 좀 받아들이지 않나 싶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도 2012년, 13년도가 최악이었고요. 13년도에 바닥을 찍고 거래량이 늘어나요.
서울 분들은 언제부터 들어왔냐면 2015년,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들어옵니다. 2013년, 14년, 15년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데드캣 바운스야. 더 떨어질 거야. 아니야. 이러다가 다시 떨어질 거야. 라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원정 투자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방 집값은 그때 안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을 냉정하게 봤는데 지금 또 그렇게 본다면 이게 더블디 가능성은 있어요. 더블디 가능성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기린만의 얘기 들으니까 더블디 보면 굳이 지금 집을 사야 돼?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쭉 지켜봐 왔는데 한 20년을 제가 관찰을 했는데 집값 떨어졌을 때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집값 떨어졌을 때. 1주택 있는 분이 팔고 현금 가지고 은행에 넣어뒀다가 집값 떨어지면 2년이든 3년이든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더블 DB 왔을 때 집값 떨어졌을 때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도 두렵죠. 더블 D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두려운데 막상 집값 떨어졌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논리면 몇 달 전이잖아요. 작년 12월, 올 1월에 왜 집 안 샀나요? 고점 대비 30% 떨어졌는데. 송도 동탄은 40%까지 떨어졌잖아요.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2차 하락이 오더라도 더블 DB 오더라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가격까지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샀냐고 생각해 보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찬가지죠. 더블 DB 왔을 때도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 무주택자들이 기다렸다가 집값 떨어질 때 집 산다는 건 그냥 이론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다리다가 타이밍 놓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사람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계산하지 마라. 우리가 인생이 계산처럼 되진 않더라. 필요하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어떨 때 사면 안 되냐면 필요 없어요. 굳이 내가 지금 집이 필요 없어. 지금 2020년, 2021년은 왜 그렇게 많이 샀나요? 나온 차?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우리 벼락거지라고 하잖아요. 나온 차만 거지 될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 우리 포모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로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박탈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30대들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30대들이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집이 필요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되고요. 뭐 전세 살아도 되고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아도 돼요. 살고 40대에 내 집 마련해도 돼요. 원래 주택 구매 연령은 40에서 59세, 길게는 69세까지가 주택 구매 연령이지 30대가 주택 구매 연령이 아닙니다. 주택 구매의 주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역전이 되죠. 30대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30대들이 이렇게 많이 사야 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집을 사야 되는 분들은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돼요. 7년 오르고 1년 조정되고 다시 7년 오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봅니다. 이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면 다 보여요.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7년이 올랐으면 기본적으로 3년은 쉬어줘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6개월 떨어진 거 가지고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계속 달려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쉬어주면 또 달립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집을 사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필요합니다. 결혼, 부모님 복양, 자녀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리 내려가는데 베팅하지 마십시오. 금리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올 하반기 되면 금리 내려갈 거다라는 희망 고문을 했는데 딱 하나 4분기 남았는데 금리 내릴까요? 말도 안 됩니다. 내릴 가능성 없고요. 내년이라도 한 번이라도 내리면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럼 내리면 계속 내릴까요? 천만의 말씀. 한 번 내리고 또 시장 상황을 보죠. 아마 제 생각에는 3년 내에 저금리로 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3년 지나고 바로 오느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3년 내에 저금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소한 지금 금리 정도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대출이자 내는데 원리금 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금 계획. 3년 정도는 지금보다 대출이자가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 해야 됩니다. 왜?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면 땡큐고 설사 올라가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 은행 가면 대출금리 뭐 4%대, 5%대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는데
계획은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자 내더라도 문제가 없다면,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어디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2021년 가격이 주로 이제 고점이 많았거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이나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지역 단지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신고가 나오는 데는 저는 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압구정 같은 데는 신고가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같은 데는 신고가인데 뭐 현금 한 100억 있는 분들은 압구정에 관심 가져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 더 좋아질 데가 없는 지역이에요. 최상위 포식자. 자기가 자기를 갱신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굳이 신고가 나오는 지역에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도 사실은 아파트 조사하고 찾아보면은요 1월, 2월 가격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단지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점 대비 30%면 좋고 30이 안 되면 한 20% 수준 정도라도 떨어져 있는 곳들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회복하다가 더블 딥이 오더라도요. 더블 딥이 온다는 게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10억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억에서 1차 하락 때 7억으로 떨어졌어요. 8억, 9억까지 오릅니다. 뭐 1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다시 살짝 뭐 8억, 9억 가다가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아마 다시 7억이나 6억 5천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블딥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떨어진 지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4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들,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30% 떨어진 아파트를 산다면 설사 더블딥이 오더라도 거기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고요. 더블딥 안 오면 땡큐고. 그렇죠? 근데 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집 샀는데 더블딥 절대 오면 안 되고 대출 금리 빨리 내려가야 돼. 거기에 자금 계획을 맞추고 모든 걸 맞춰버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고요.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급매물로 던집니다. 사서 1년은 버티거든요.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3년 차에도 대출 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3년이 되면, 심리는 3년이라고 했잖아요.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됩니다. 1년은 희망 고문하거든요. 아, 오를 거야. 2년 되면 불안합니다. 아,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대출 이자는 내죠. 3년 차 되면 이제 집어 던집니다. 못 버티겠다. 이러다가 가정 불화도 생기고 나도 못 버티겠고,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던집니다. 사실은 그때가 바닥입니다. 그때 이후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넘겨야 되는데 대부분은 못 넘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버티면 다 해결이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 나무만 보게 되면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앞이 안 보이, 숲을 못 보기 때문에 3년 차에 다 집어 던집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수요자, 무주택자라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진 집, 지역 위주로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무조건 강남, 마용성 좋은 것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아파트는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냥 흐름이에요. 시장 가치예요. 올라갈 때 다 올라가고요. 물론 핵심 지역들 우리 저수지 이론이라고 있거든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외곽부터 마르거든요. 집값 떨어질 때 외곽부터 떨어집니다. 중심지는 물이 마지막에 말라요. 강남이나 마용성은 조정장 중이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곽 지역부터 떨어진 거고요. 시간 더 지나면 강남도 떨어집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강남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나중에 좋은 게 뭐예요? 핵심 지역이 좋은 게 오를 때는 또 먼저 올라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늦게 떨어지고 먼저 오르기 때문에 핵심 지역이 좋다는 거지, 핵심 지역이 불패 신화, 절대 안 떨어진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떨어지는데 늦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빨리 오른다는 게 핵심 지역인데, 단점은 비싸다는 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자기 자금 계획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요. 물론 상승장이라면 레버리지 무리하게 일으켜서 좀 좋은 지역에 들어가도 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3, 14년도에 거래량 늘어났고요. 16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15년, 16년, 17년에는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 예를 들어서 2020년, 2021년 약간 시그널들이 있었잖아요. 징조가 있었는데 그런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약간 리스키가 합니다.
지방도 이제 지방 나름이고요. 지방도 이제 아파트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넓잖아요. 서울도 넓고 수도권도 넓고 지방도 넓은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서울하고 지방하고 집값 차이 흐름은 좁혔다가 늘어났다 좁혔다 늘어났다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서울하고 지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면 반대로 해석하면 서울이 고평가고 지방이 저평가예요. 제가 앞서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 5년간 양도세 면제, 지금 집을 사면 1주택자가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주고 취득세 연구 인하 해주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집을 사면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받지 않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이 샀냐면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샀어요. 원정 투자 들어와가지고. 서울 분들은 못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 집값은 떨어지고 지방 집값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도 올라요. 그러니까 지방은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있어요. 서울이 먼저 오르면 지방이 늦게 오르고요. 서울이 떨어지면 지방은 또 늦게 떨어지고 이런 시차가 있어요. 2006년, 2007년도에는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버블 세번 지역들은 미친 듯이 올랐고요. 지방은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손잡고 부산에 투자해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왜? 지방은 안 오르니까 서울은 오르는데 왜 부산에 가지? 하지 마시고 서울에 투자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한 1년, 2년 지나니까 상황이 역전되더라고요. 부산 집값은 이제 그때부터 시동이 걸려서 막 올라가요. 서울 집값은 떨어져요. 이건 무슨 일이지? 제가 당황합니다. 큰일 났다? 그 사람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 말 잘못했네?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당연한 거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건설회사들은 공급 물량을 늘리게 되고요. 지방은 집값 떨어지니까 공급 물량을 줄여요. 지금도 공급 물량 줄이고 있잖아요. 그게 자연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입주 물량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서울이 고평가되면 반드시 조정을 받습니다. 산이 높으면 고리기 있거든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서울이 조정이 되면 지방은 충분히 떨어지면 또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고요. 좀 더 길게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수요, 인구 변화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줄어든 출산율이 한 20년, 30년 후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주택 구매 연령이 40에서 69세? 요즘은 30대들도 많이 사니까 지금 어린애들이 금수저 아니면 집을 살 수는 없는데 20년, 30년이 지나면 주택 구매 연령으로 성장하잖아요. 반대로 해석하면 지금은 허리가 두터워요. 허리가. 1958년에서 한 78년생들까지가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택 구매 연령이 두터운 거지. 출산율이 줄어들어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어요. 지금은 영향이 없는데 30년이 지나면 어때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투자 필요도 없잖아요. 죽을 때 다 돼가는데 무슨 투자를 하냐고. 그러니까 허리층은 얇아지고 출산율이 줄어든 층들이 주택 구매 연령으로 올라오면 수요가 결국에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20년 후에는 저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방이 더 문제가 되죠. 서울 수도권 지역에는 뭐가 있나요? 좋은 대학교, 좋은 일자리, 좋은 인프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죠. 좋은 대학교 온 지방 그 젊은 분들이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취직하고 거기서 집을 얻어서 정착을 해버리게 되죠. 부모님들도 고향으로 오지 말라고 합니다. 힘들게 공부시켰는데 왜 고향으로 오냐고. 또 거기서 직장 얻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부모님이 집도 어떻게든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보다는 오히려 지방이 훨씬 더 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은 크겠다. 지방도 이제 지방 나름이죠. 저는 지방에서는 그 인구 100만 이상 되는 도시들 있잖아요. 그 광역시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또 창원. 광역시는 아니지만 창원 이런 수요층이 100만 정도 되는 도시들이나 아니면 탄탄한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버틸 거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인구 감소가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들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한다는 말을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겠지만 과거에는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다면 이제 과거처럼의 상승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보면
일본도 한계가 왔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 왔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3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과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인구도 줄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성장 엔진이 좀 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상승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상승장은 옵니다. 미국도 오르고요. 오를 때. 호주도 오르고 영국도 오르고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릅니다. 오르는데 과거처럼 무조건 모든 지역, 모든 주택이 다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지방의 빌라 단독주택들도 다 올랐어요. 그때는 절대적으로 주택이 부족하던 시대고요. 이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2%예요. 자가 보유율 60% 넘었습니다. 일본, 미국도 자가 보유율이 뭐 64%인가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보유율도 상당히 올라왔다. 단 서울은 아마 자가 보유율이 47%인가 뭐 48%인가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보지 마시고 서울은 공급이 무조건 부족한 지역이고 인구는 무조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되면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나 수도권 좋은 지역 신도시 위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구분을 하셔서 이제 접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이 있죠. 알면서도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겠죠. 알아야만 준비를 하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알고도 쉽지 않은데 올라갈 때 생각해 보면 올라가는 것부터 생각해 볼까요? 고점일 때 꼭지. 2020년, 2021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21년. 안 올랐던 지역들이 올라요. 외곽 지역들. 뭐 특정 지역을 제가 언급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경기도 북부 지역들, 인천, 또 경기 남부권에서도 약세 지역들 있잖아요. 안성, 오산, 또 지방 중소도시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올랐는지 내렸는지 내가 그걸 통계를 일일이 봐야 되나요? 보지 마시고요. 뭘 보면 되냐면 부동산 정책, 부동산 대책에 답이 있어요. 오를 때 2020년이었나요? 2021년이니까 정부에서 뭐 했나요?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규제 지역으로 다 묶었어요. 왜 묶었을까? 집값이 올랐으니까. 경북, 뭐 경산, 전주 뭐 이런 지역들 다 규제 지역 묶었잖아요. 포항. 왜 묶었을까? 중소도시들도 올랐다는 얘기죠. 반대로 해석하면 오죽하면 그런 지역들이 올라서 규제를 묶을 정도면 돌고 돌아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게 고점의 꼭지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항상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대출 절대 받으면 안 되고 집 사는 거는 투기고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주택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 안 돼. 이 투기고 절대 내 돈으로 내 집을 한다면 내 집 마련해야 돼 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요. 꼭지입니다. 왜? 위험 회피 성향 중에서도 극보수적인 성향, 정치 보수가 아니라 성향 자체가 굉장히 위험 회피의 보수적인 분들은 안 사요.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샀다는 얘기는 기다리다가 못 버티겠는데? 이거 이제 사야 될 것 같아. 그분들이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미 다른 분들은 미리 다 샀어요. 끝물입니다. 실제로 그 센스 있는 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제가 오래됐어요. 몇 년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만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 자기 이제 투자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친한 친구 중에 20년 동안 집을 안 산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집을 샀대. 자기는 팔아야겠대. 왜? 그 친구가 샀는 거 보니까 끝물이래. 정확하죠. 그래서 그분이 지방 집을 팔고 서울의 아파트를 삽니다. 2017년인가 18년 얘기예요. 타이밍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잘 살펴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항상 그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을 사면 축하는 해주되 나는 끝물이구나를 빨리 인지하고 다음 플랜 B로 들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됐고 꼭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바닥 언제 오는데 역시 아까 더블딥 얘기했잖아요. 더블딥을 좀 머릿속에 좀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W 1차는 끝났고요. 기술적 반등을 했고 올랐다 내렸다 한 2, 3년 보합세 등락을 거듭하다가 2차 하락 더블딥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또 그러면 계속 통계를 바라고 한국 부동산은 KB 부동산 알리사 통계 보고 나 공부 엄청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부는 굉장히 친절해요. 항상 부동산이 큰 변화가 있을 때 대책을 발표합니다.
오를 때도 대책이 나오고요. 내릴 때도 대책이 나옵니다. 보도자료 보셨어요? 저는 꼭 보도자료를 보시라고 합니다. 뉴스만 보지 마세요. 머니투데이 뉴스 보고 집값 뭐 풀었네. 공급 대책 나왔네. 끝. 그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국토부나 기획재정부나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보도자료라고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디렉토리별로 다 날짜별로 다 다운을 받는데 그래서 출력을 좀 하세요. 출력을 해가지고 커피숍 가가지고 괜히 멋있는 척 커피 한 잔 마시지 마시고 형광펜 하나 보도자료 하나 가져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보세요. 그러면 첫 장에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시장 흐름을 다 알려줘요. 왜 이런 대책이 나왔고 얼마가 올랐고 주택 공급을 얼마나 부족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 다음에 대책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쭉 공부하면 그 공부만 해도 충분해요. 충분한데 집값이 떨어졌을 때 WDB 왔을 때 2차 하락이 왔을 때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역지사지 해가지고 내가 국토부 장관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뭘 내놓을까? 집값 떨어지게 되면 남은 카드가 있잖아요. 다 풀어주지 않았잖아요. 정부에서 카드를 항상 남겨뒀어요. 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카드가 아마 규제지역, 남은 규제지역 풀 겁니다. 남은 규제지역. 남은 규제지역이 풀었다는 얘기는 뭐? 집값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미분양이 다시 늘어났다는 얘기죠. 미분양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또 안 좋아지면 또 미분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9만 호, 10만 호까지 가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정부가 마음이 급해져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나서 내놓는 대책이 규제 지역을 풉니다. 강남 3구, 용산구 지금 남아 있잖아요. 푸는데 한 번에 다 풀 수도 있고요. 순서대로 풀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풀었다는 얘기는 정부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완전 비상사태 다 4개 다 풉니다. 그러면 그 정도 비상사태까지 아니면 순서대로 풀어요. 송파구 풀고 용산구 풀고 그렇죠? 남은 게 서초구, 강남구. 우리는 서초구, 강남구를 봐야 돼요. 서초구, 강남구 언제 풀리느냐 보면 정부가 바라보는 강남은 어때요? 서초구, 강남구가 강남이잖아요. 돈도 많고 재가 오르면 주변 지역들 다 자극을 해. 풍선 효과 생기고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고 재가 오르면 안 돼. 잡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규제를 가급적이면 풀어주기 싫은 곳이 서초구, 강남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역을 풀었다는 얘기는 오죽 급했냐고. 서초구, 강남구가 언제 풀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닥의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참고로 2009년에 MB 정부 시절에 2009년에 다른 지역들은 다 풀어줬는데 서초구, 강남구는 2011년에 풀렸습니다. 규제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다 풀어주지 않아요. 시간이 시차가 있다는 거. 서초구, 강남구 풀리는 거 보고 그래도 집값이 안 돼. 그러면 지금은 특례보금자리나 50년 상품으로 조절을 했는데 아니 우리 집에 불 났는데 언제 그 세수대야로 불 끄고 있냐고요. 소방차 불러가지고 물을 쏟아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DSR 규제도 풉니다. 나중에 진짜 급하면 DSR 규제도 풀어요. 그래도 집값이 안 잡혀. 그러면 2013년에 뭐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2013년에 뭐 나왔어요? 취득세 연구 인하하고 양도세 특례, 조세특례법 99조 2항. 지금 집을 사면 5년 동안 양도세 받지 않을게 약간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어요. IMF 때 나왔고 2013년에도 나왔는데 만약에 양도세 특례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카드가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대한민국 망할 것 같아. 큰일 났어. 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야, 정부가 가진 카드 다 나왔네? 이제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네? 정부가 나올 카드가 다 나왔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이구나. 더 이상 나올 카드가 없으니까 더 떨어질 데도 없는 거죠. 살짝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감내해야 되죠. 100% 바닥은 없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가격이 떨어져요. 고점 대비 한 30% 이상 가격이 떨어지고요. 미분양이 급증하고요. 강남, 서초구, 강남구 규제 지역 풀고요. DSR 규제 풀고 마지막에 양도세 특례 같은 거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취득세 연구이나 뭐 이런 거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취득세가 낮긴 한데 취득세 1%가 그때 낮아진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거 나오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 뉴스 보고 그렇죠? 밥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머니투데이 보다가 큰일 났네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지 요 고비를 넘어가면 요 터널이 지나가면 이제 빛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터널 안에 지나갈 때 무서운 거는 뭐예요? 앞에 안 보이니까
어두워서 무서운 거죠. 근데 앞에 빛이 보이면 어때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조금만 더 가면 밝은 빛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책들을 보면 이걸 빛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지금 어두운 걸 보지 마시고 앞으로 밝아질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 나오고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기린마니가 이렇게 했으니까 5년간 나오면 나 바로 사야지.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5년간 양도세 면제가 나오면 그 시기에 사는 게 아주 좋고요. 거기에 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시장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심리가 대책이 나오더라도 2013년에 양도세 특례가 나와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5년, 16년부터 본격 상승으로 돌입을 했거든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지 않은 분들은 대책 나오고 바닥 찍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해버리면 순식간에요. 시간 빨리 가거든요. 어느 순간 돌아다 보면 2018년, 19년, 20년 막 집값 올라가요. 그때 들어가면 이미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바닥의 시그널을 인지를 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지금이 공부하기 굉장히 좋잖아요. 막 집값 올라갈 때 막 내려갈 때는 정신 하나도 없고, 지금 언제 공부합니까? 집값 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지금이 저는 내실을 다지기는 굉장히 좋을 때다. 그래서 주식 초등학교 보고 내실 좀 다지고 지금 공부하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장관이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죠.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메커니즘이 항상 따라가요, 시장을.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풀고 계속 반복이에요. 40년 동안. 어느 정부라도. 저는 항상 욕합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항상 비판을 하거든요. 왜? 왜 이거 안 바꾸지? 왜 이렇게 계속 시장만 따라가고 탁상 행정만 할까? 뭐가 제일 안타깝냐면 기준을 정하고요. 시장을 좀 리딩할 필요는 있어요. 정책을 너무 많이 내면 안 돼요. 문재인 정부도 정책 뭐 26번, 27번 발표를 했잖아요. 국토부 직원들만 죽었죠. 27번 대책 만들려고 해보세요. 효과도 없는 대책을. 그러면 시장에서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자극을 받아요.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고요. 시장을 리딩한다는 게 뭐냐면 필요한 정책이 뭐고 필요 없는 정책이 뭔지를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시장 흐름에 따라가 내놓는 게 아니라 오르면 규제하고 내리면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책과 필요 없는 정책이 뭐냐. 세금 규제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집 살 때 취득세 내죠. 팔 때 양도세 내죠. 이거를 거래세라고 합니다.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1년에 한 번씩 내죠. 이거를 보유세라고 합니다. 지금 다 높죠. 원래는 하나가 높으면 하나가 낮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높은 나라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세가 높고요. 보유세는 낮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은 또 반대가 있죠. 지역마다 국가마다 특징이 있어요. 왜 보유세가 높아? 유럽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관리가 문제예요. 노후주택. 그러니까 능력되고 관리되는 사람들이 집을 사라는 의미예요.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갔고 정부도 선분양 제도나 뭐 이런 그런 걸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전세 제도도 그렇고 집값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하면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거를 회수하기 위해서 취득세와 양도세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거둬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유세가 낮아져야죠. 시대 흐름이 달라졌다? 보유세를 올릴 것 같으면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게 맞죠. 숨통을 틔워줘야 되는데 다 올리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안 팔잖아요. 2018년, 19년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4만 7천 호 정도 나왔는데도 집값이 올랐어요. 왜? 집주인들이 양도세, 중과세에 막혀가지고 10억이 남았는데 팔면 8억이 세금이에요. 10억 벌어가지고 8억을 국가에 내고 2억을 내가 가지고 가는 그런 애국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런 애국자는 아니거든요. 매물을 회수합니다. 안 팔아요.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죠. 매물이 안 나오는데 공급 물량, 입주 물량은 좀 늘어났지만 매물이 안 나오면 수요 감소예요. 수요자들은 불안하니까 사죠. 집값 올라가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유세를 올렸으면 거래세를 내려줬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올려버리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기죠. 지금이라도 방향 명확하게 설정해라. 최근에 그 전매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 가지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뒤바뀌었죠. 뭐가 뒤바뀌었냐면 전매 제한은 빨리 풀어줘요. 시행령으로 되거든요.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풀어줍니다. 분양권 전매할 수 있게 해주죠. 실거주 의무는 국회 법 개정 사항입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전매는 되는데 실거주 의무에 걸려서 팔지 못하는 회계망측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정부가 강제로 거주하라고 하지?
실소유자들,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사야 된다,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아니 무주택인 분이 집 하나 분양을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전세를 먼저 주고 2년 후, 4년 후에 입주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상황이 안 되면 늦게 입주할 수도 있고, 집 하나 가지고 전세 주고 전세 살 수도 있는 거고, 언제든지 입주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강제적으로 해서 투기 수요도 아닌데 몇 년 강제적으로 실거주를 하라는 그런 저는 과도한 규제다. 반대로 전매 제한은 풀어주면 안 되겠죠. 내 집 마련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왜 분양권을 팔아요? 분양권을 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면 안 되죠. 사유가 있는 사람만 해줘야죠. 해외 이민을 가거나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거나 요양을 가거나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해주고 나머지는 해주면 안 되는데, 집값 떨어지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전매 제한하고 다 풀어주겠다고 하고 실거주 의무는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되고 전매 제한은 저는 유지하는 게 맞다.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죠. 필요하죠. 최근에 분양가 올라가잖아요. 주변 집값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는 거는 좋은데 캡을 씌우는 거는 맞는데, 왜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이 따라 올라가니까 캡을 씌우면 맞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캡을 너무 무거워 눌러버리니까 주변 집값보다 확실히 낮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주변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이 프리미엄이 생겨요. 로또가 생기는 거죠. 굳이 청약 안 해도 되는 사람들까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진짜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이 못 들어가요.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필요하되 지나치게 무거운 캡을 씌우면 안 된다. 주변 집값하고 비슷하게. 왜? 새 아파트니까 비슷하기만 해도 유리해요. 기껏 차이를 준다면 잘해야 10% 정도 저렴하게.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20, 30% 저렴하게 해버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시장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게, 거래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틀을 만들어주고,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위주로, 서울이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는 정책, 그 정도만 틀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제발 부동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국토부 장관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발표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가요. 국민들도 그 일일이 보도자료 보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하고, 내가 국토부 장관이면 틀을 만들어준 다음에 저는 그냥 놀러 다닐 것 같습니다. 일단 포모 현상, 우리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영끌을 했기 때문에 핵심 지역들,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 외곽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떨어진 부분에 대한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다행히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이게 지금 대세 상승 계속 올라가지 않고요. 좀 쉬어가야 될 시간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자금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버티기 힘드시는 분들은 일단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구입한 주택이 보유 가치가 있는 주택이라면, 신축 빌라나 이런 거 같으면 저는 빨리 처분하기를 추천드리고요.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괜히 자금이 묶여서 기회비용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나 뭐 이런 거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인데 괜찮아, 가지고 가면 괜찮다고 하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신용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금리 높은 거. 그러면 어떻게든 신용대출은 좀 빨리 상환하는 노력 같은 거를 좀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능력이 되면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받더라도 고금리 상품들은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긴 하셔야 되는데, 버티면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파는 것도 손실이 발생해요. 중개보수도 발생하고요. 혹시라도 조금 남으면 또 그게 양도세도 내야 되고, 그동안 대출이자 냈는 거 생각해 보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살 때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한 2,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면 저는 버텨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집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필요해서 샀을 거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만드는 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겠다. 저도 이제 애들을 키워보니까 금방 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는데, 우리 가족이 필요한 시점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대학교 가고 막 이러면 사실은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요할 때 산 집에 대해서는 저는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집값 좀 떨어졌다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상에 충실하다면, 대출이자 낼 능력만 된다면, 일상에 충실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해결을 해주는데, 아파트 시장은
상가나 이런 거는 달라요. 상가 같은 경우는 한번 잘못 들어가면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지만 아파트는 시간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분들이라면 버텨야 될 것 같고요. 도저히 못 버티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더블딥 2차 하락이 왔을 때 그때 뭐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